너희는 애써 게으름을 극복해야 한다. 부드러운 털 깔개 위에 앉고 다락 밑에 편히 누워서 높은 이름을 얻지는 못한다. 이탈리아 시인 단테의 말입니다. 게으름은 술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일단 취하면 술이 술을 마시죠.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게으름을 허용하면 게으름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 점점 몸집을 키웁니다. 처음에는 왠지 하기 싫은데 정도의 느낌이 미어캣처럼 살살 고개를 듭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의 티몬으로 등장한 동물 말이에요. 이때 썩 꺼지지 못할까라고 호통을 쳐야 합니다. 여기서 기회를 놓치면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해도 괜찮군 하는 안도감이 자라납니다. 천적이 없음을 확인한 미어캣은 굴에서 쏙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정말 하기 싫다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미어캣은 미어캣을 부릅니다. 들판은 어느새 게으름으로 가득 차고 맙니다. 이쯤 되면 공부가 잘 될 턱이 없습니다. 만약에 게으름이 게으름을 불러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다라고 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많은 미어캣들을 단번에 처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씩 아주 작은 것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영어 공부 딱 10분 혹은 팔굽혀펴기 딱 15개처럼 말입니다. 미어캣은 원래 겁이 많습니다. 한 마리가 쏙 하고 숨으면 다들 재빠르게 따라 숨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작은 게으름 하나만 확실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들판 가득한 미어캣은 금세 깨끗이 사라집니다. 365 공비타민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을 때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천천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먼저 떠올려 봅시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 얼마나 빨리 답을 할 수 있느냐가 그 목표에 대한 간절함의 정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속으로 답을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일과 공부에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이 지금 가장 희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을 모두 하셨을 수도 아닌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생각한 소원을요, 최대한의 것으로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을 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일과 공부에서 최대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떤 것을 이루시기를 최대한으로 소망하십니까?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최대한 이루고 싶은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떠신지요? 최대한의 소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생각한 그 소원을 이룰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듣자마자 느낌으로서 답이 딱 떠오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소원을 이룰 만한 힘을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답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편이든 오늘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겠다는 믿음, 혹은 나는 할 수 없으리라는 믿음. 사실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건 둘 다 옳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두 가지 생각 모두 옳다라고요. 다행인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이 선택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앤서니 라빈스의 조언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 회의감이 드시는 분들, 내가 진짜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신 분들은요, 오늘 이야기,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 이야기가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두가 길어졌네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아래서 우리가 믿는 모든 것대로 살며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숨겨진 우리 자신의 정신을 좋아하라. 안토니오 마차도의 말이다. 어떤 사람이 있었다. 비정하고 잔인하며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였던 그는 자살 기도도 여러 차례 했다. 그는 어떤 술집에서 직원을 살해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에게는 1년 간격으로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이는 자라서 아버지처럼 되었다. 그는 마약 중독자에다 도둑질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며 살다가 살인 미수로 아버지처럼 복역 중이었다. 그런데 또 다른 아들은 완전히 다르다.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는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정말 행복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는 어느 대기업의 본부장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열심히 공헌하고 있고 자신도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알코올 중독 따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똑같은 환경에서 함께 성장한 형제의 인생이 어쩜 이렇게도 다를 수 있을까? 두 사람에게 각각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한결같이 그것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다. 우리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현재 우리를 만든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 그것보다 더한 거짓말은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운명을 만드는 것은 환경이나 사건이 아니라 그 환경이나 사건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의 믿음이다. 일흔살로 접어드는 두 할머니가 있었다. 두 할머니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 사람은 이제 인생의 끝으로 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70년의 의미란 틀림없이 몸이 망가진다는 뜻이었고 더 망가지기 전에 무언가 즐길 거리를 찾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조금 달랐다. 그녀는 능력은 나이에 관계없이 믿음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자신에 대한 더 높은 기준을 설정했다. 그 할머니는 등산이 그 나이에 하기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로 25년 동안 그녀는 새로운 탐험에 몸을 바쳐 실력을 쌓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을 정복했다. 90대가 된 훌다 크룩스 할머니는 일본 후지산에 오른 최고령자가 되었다.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환경이 결코 아니다. 운명은 인생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달린 것도 아니고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린 것이다. 그 해석이 오늘과 내일의 자신을 만드는 거다. 그런데 그 해석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달라진다.
믿음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긋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믿음은 과거의 경험이 주는 일반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3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무엇을 믿게 될지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둘째, 우리의 믿음은 자주 과거의 경험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반을 둔다는 것. 셋째, 일단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단지 해석의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는다는 것 등이다. 믿음은 감정이나 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은 신체까지도 바꿀 수 있다. 나는 예일대학의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버니 시겔 박사를 만나 믿음의 힘에 대해 들을 수가 있었다. 시겔 박사는 다중 인격 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해 알려주었다. 놀랍게도 그 환자들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이 두뇌신경에 긴급 명령을 내려 체내에 생화학적인 변화까지도 만들어냈다. 그것은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충분히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들의 몸은 조사원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을 일으키기 시작하여 순간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조사 보고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바뀌면서 환자들의 눈동자 색깔이 바뀌거나 몸의 흉터가 없어졌다 다시 나타나는 등의 놀랄만한 현상을 알려주고 있다. 심지어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질환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바뀌면서 사라졌다가 나타나곤 했다. 믿음이 체내에서 작용하는 약의 효과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대체로 약이 병을 치료한다고 믿지만 새로운 과학 연구에서는 질병과 치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치료 효과만큼 혹은 그 이상의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버드대학의 헨리 미처 박사는 치료 효과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환자 자신의 믿음인데도 사람들은 보통 그것이 약의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대대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2가지 새로운 약에 대한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 100명의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하나는 빨간 캡슐에 담긴 강력 흥분제라고 표기된 알약이었고, 다른 하나는 파란 캡슐에 담긴 강력 진정제라고 표기된 약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그 캡슐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서로 바꾸었다. 사실 빨간 캡슐은 그 안에 진정제가 들어있었고 파란 캡슐은 흥분제가 들어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그들이 기대하던 신체 반응을 나타냈다. 그것은 몸속에 들어간 약의 화학작용이 일으키는 현상과는 정반대였던 것이다. 이 학생들은 진짜 약을 복용했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몸에 들어온 약의 화학작용까지 압도하고도 남았다. 나중에 비처 박사는 이렇게 정리했다. 약의 유용성은 약의 화학적인 내용물뿐만 아니라 그 약의 유용성과 효과에 대한 환자의 믿음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결과이다. 이렇게 믿음이란 일단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우리 몸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린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확장하거나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우리의 삶을 스스로 지배하고 싶다면 자신의 믿음을 의식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믿음이 진정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믿음이 형성되는지 알아야 한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보고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가끔 정확한 뜻도 모르면서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란 어떤 대상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해 갖고 있는 확실한 느낌을 의미한다. 만일 당신이 머리가 좋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당신이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제가 머리가 좋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느낍니다 정도이다.
이런 믿음을 이해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것과 관련된 기초적인 요소인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많지만 당신은 그것들을 믿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금 잠깐 자기 자신에게 나는 매력적이야 라고 말을 해보라. 그 말을 하면서 그것이 생각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믿음인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의 확신은 느껴질 것이다. 만일 나는 정말 매력적이진 않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내가 매력적이라는 느낌이 확실하지 않아 라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에 불과한 것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리가 없는 테이블의 상판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왜 생각이 믿음처럼 확실한 느낌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상판에 다리가 없다면 그 테이블은 제대로 설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다리를 가지고 있다. 그 다리들은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합당한 이유들이다. 테이블을 제대로 서 있게 하는 것이 다리이듯이 합당한 이유들이 당신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다. 당신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가? 아마 어떤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매력적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거울을 바라보면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다른 연예인들의 이미지와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도 꽤 쓸만한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혹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당신에게 눈을 떼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경험들은 당신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도록 만들고 마침내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 당신이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만든다. 이런 경험의 축적이 드디어 믿음이 되는 것이다. 이 비유를 이해하면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도 얻게 될 것이다. 먼저 충분히 많은 다리, 즉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모두 엄청나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긍정적인 생각 하나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낸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은가? 당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혹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성취해낸 사람들을 당신은 꼽을 수 있지 않은가? 믿음에 대한 합당한 근거로서 충분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만약 강력한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상상하며 반복하면 우리의 신경 시스템은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경험하게도 된다. 내가 만나보았던 모든 위대한 성취가들은 이전에 아무도 그런 일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자신만은 성공할 수 있다고 스스로 확실하게 느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던 근거들을 만들어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룬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회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억세게 운 좋은 천재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낸 사람이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 엘 버커 기사가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퍼스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는 그 회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그것을 개발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빌 게이츠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일단 약속을 한 뒤에 그는 방법을 찾아내야 했던 것이다. 확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의 능력이 그를 진정한 천재로 만들었다. 4분의 1마일을 달리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인간이 1마일, 즉 1600m를 4분 안에 돌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54년 로저 베니스턴은
이 불가능이라는 믿음을 깼다. 그는 불가능의 장벽을 깨기 위해서 신체 훈련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꾸준히 상상을 반복했다. 그는 4분 장벽을 깨는 모습을 너무나 강렬한 감정으로 수없이 반복해 머릿속에 생생한 그림으로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기록을 처음으로 깬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대한 공헌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어보자. 베니스터 이전까지는 누구에게도 4분 벽이란 깰 수 없는 것으로서 존재했다. 하지만 로저가 그 기록을 깬 뒤에 1년 내에 37명의 다른 육상 선수들이 그 기록을 깼다. 그가 해낸 기록이 다른 선수들에게 근거를 제공해서 그들 역시 불가능이라고 믿었던 기록을 깨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준 것이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무려 300명의 다른 선수들이 같은 기록을 세웠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무척 제한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그들은 과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믿는다. 결과적으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현실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현실적이 좀 되자라고 계속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그들은 또다시 실망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주저함으로써 스스로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믿음을 개발하여 결국 제한적인 결과만을 만나게 된다. 대체로 위대한 지도자들은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지능이 높고 정확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 간디는 전례가 없었지만 영국에 비폭력적으로 대항해서 인도의 독립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현실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오렌지 농장 한복판에 공원을 만들어 전 세계인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고 놀이기구 이용료뿐만 아니라 공원 입장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것은 분명 현실적인 생각은 아니었다. 그 당시에 세계 어디에도 그런 공원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월트 디즈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런 낙천성이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켰다. 만약 실수를 할 생각이라면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실수를 하는 것이 더 좋다. 쉽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능력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좌절한 사람과 극히 낙관적인 사람의 차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비관론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 반면에 낙관주의자들은 자신이 한 일을 실제보다 더 낮게 생각한다. 자신의 업적에 대한 비현실적인 평가가 성공의 비밀인 것이다. 낙관주의자들은 결국 그 기술을 정복한다. 하지만 비관주의자들은 실패하고 만다. 왜 그럴까? 낙관주의자들은 과거에 성공한 예가 전혀 없고 실패한 예들만 있더라도 그런 근거들은 무시한 채 나는 실패했어 또는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라는 생각에 테이블 상판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관주의자들은 과거가 곧 미래는 아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산다. 위대한 지도자,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은 비록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꿈을 끝까지 추구하는 힘을 알고 있다. 만일 우리가 강력한 믿음이 주는 확신을 완전히 가질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을 비롯하여 우리는 그 무엇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의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중에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눠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믿음을 바꾸는 방법으로 이어가도록 하지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